투자자들의 주요 매매 종목들 속에서 종목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기아입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의 주가도 오늘 강세를 좀 보였는데 2분기 실적 컨센서스부터 한번 좀 듣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아 참 추세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요즘 또 살아있는 종목들 끌어내리기에 바쁘다 보니까 실적 좋게 발표하고도 또 흔들리나 괜히 그냥 마음이 콩닥콩닥한 또 대표적인 섹터긴 한데 잘 발표했으면 그대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2분기 영업이익 기조를 보게 되면 한 2조 2,400억 정도 얘기를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51%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현대차 부럽지 않게 강한 실적 모멘텀 보여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거의 뭐 사상 최대일 것으로 바라보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오늘도 그를 반영하면서 장중에 탄력받게 움직이다가 시장이 별로 힘이 없다 보니까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6월달 이제 생산 대수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26만 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이후에 월간 최다 생산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쪽에서 요즘 얘기하는 출하량 부진하다, 생산량 못 따라온다. 이 부분은 기아한테는 예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최근에 보다 보니까 또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러니까 인도될 때 개월 수가 카니발 같은 경우 12개월이었는데 한 달 짧아졌습니다. 예, 11개월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짧아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출하량에 대한 또 뭐 반도체 쇼티지부터 나왔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냐 안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월 달 특근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공장에서 사업 계획 대비해서 목표 한 100%로 끌어내려고 하는데 일단 중국 내수 쪽은 좀 제외를 한다고 하게 되면 즉 취약한 쪽이죠. 이쪽 빼고는 나머지 쪽에서는 아마 성과가 좀 계속 좋을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여전히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판매량이 연결되는 부분들 계속 주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도 지금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상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좀 우려되는 그런 기운을 담아서 주가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호실적의 주요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현기차가 선전하는 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 전기차 그 6월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둘을 합쳤을 때 테슬라 뒤에 2위를 차지를 했더라고요. 네. 북미 유럽 시장에서의 또 이익 증가를 보면은 뭐 환율 효과도 좀 한몫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환율의 상승과 현대차 이익 연결고리 어떻게 좀 이해를 해볼까요? 네, 좋은 거죠. 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주가도 올라야 되는데 요만큼 올라서 좀 섭섭합니다. 네, 근데 지금 환율 효과 같은 경우도 일단 환율 때문에 뭐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암문이 있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작년 동기를 보게 되면은 작년 2분기 한 1,120원대 이런 때도 있었네요, 저희가. 와, 많이 네. 올랐네요. 그런 쪽에서 2분기 평균이 1,260원 계산하게 되면 한 10% 이상은 적어도 가세가 됐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제품 믹스 개선입니다.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돈 되는 차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죠. 그와 함께 중대형 SUV 쪽이 좀 더 잘 나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올해 1분기 SUV 쪽에서 차량의 비중이 52%로 나옵니다. 그만큼 작년 동기가 44%다 보니까 크고 비싼 차 잘 팔았다는 얘기죠. 게다가 또 제네시스가 5.2% 정도가 차지하다 보니까 0.8%포인트 올라갔네요. 이런 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세 번째는 가격 인상, 또 뺄래야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승용차 RV 모두 다 합치게 되면은 국내 평균 가격이 4,608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9만 원이네요. 네. 근데 이게 현대차 기준으로는 한 8%대 정도 작년 동기 대비 올랐고 기아는 12% 올랐다. 판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차량 대수도 같이 잘 팔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런 부분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만큼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차 안 팔리면은 인센티브 많이 줄게 가서 팔아라라고 영업사원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이제 안 나가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도 오히려 실적 개선의 1분기에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세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로 이익 측면에서 1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고 고급차를 중심으로 한 제품 믹스 개선, 그리고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인센티브를 덜 줘도 되는, 그래서 또 이게 이익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수단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이 잠시 또 짚어주셨지만 이 실적을 좌우하는 곳을 또 미국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또 인센티브 절감 효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미국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로 좀 확대될 것으로 보시는지 이번에는 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아가 최근 들어서 인센티브가 많이 좀 줄었는데 특히 2분기에만 76%나 감소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비싸게 판다는 얘기인데 또 심지어는 일부 딜러는 웃돈까지 요구를 할 정도로 초중에 좀 인기가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고 점유율까지 올라가면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기아가 미국에서만 지난 6월 달에 6만 7천 대를 팔았습니다.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수치인데 현대차가 6만 5천 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현대차보다 오히려 2천 대를 더 팔았습니다. 6월 한 달 동안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타 뭐 인도 지역에서도 물론 인도에 공장이 있습니다만 60%나 증가하는 판매 수치가 좀 보여줬고 유럽은 뭐 전반적으로 좀 소비가 좀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이너스 1% 정도 수준 이렇게 좀 판매고를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좀 최근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쪽에 판매가 사실 그 현대차가 상당히 좀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고 가치 동맹으로 소위 끼리끼리 이렇게 좀 그런 좀 동맹을 좀 추구하면서 중국 쪽 매출이 상당히 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달에 7천 대를 팔았는데 86% 급감한 수치입니다. 현대차 말씀인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아차는 그쪽에 노출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도 기아차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최근 판매량 증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2분기 판매량이 기아가 현대차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중국과 러시아 리스크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적은 그런 부분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 전기차 판매 비중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하반기 전기차 모멘텀으로 한 단계 좀 레벨업을 기대해도 될까요? 일단 지난번 판매량은 전기차, 친환경차만 봤을 때 2.8에서 한 6%가량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근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EV6가 상당히 좀 인기가 좋고 뭐 유럽에서도 뭐 최고의 차로 선정이 된 바도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차 라인이 또 있는데요. 최근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EV6 GT라든지 EV 니로 그리고 현대차 공장을 통해서 생산할 예정인 이제 고급 세단 EV9까지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전망으로는 뭐 높아진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한 9%가량대를 점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좀 고가죠. 물론 이제 원가 부담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다운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그런 또 고급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점차 마진도 좋아질 것으로 좀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가시화되는 실적과 미래 성장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면서 주가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부장님은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많은 최근에 코스피 회사들이 이익이 감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아차는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연이어 갱신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좀 아쉽죠. 시장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냥 평탄한 시장이었다면은 신고가가 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좀 이제 싼 상황이고 지금 실적 기준으로 해서 퍼가 한 6배
또 좀 좋아지는 실적을 얘기하는 데는 한 5배 정도까지도 현재 주가 수준에 지금 위치를 해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대비도 저렴하고 그리고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형 국내 코스피 상장된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차별화된 그런 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고가도 이상이 없는 실적과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매크로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주가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좀 지금도 이제 사도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보니까는 EV9이 중대형 SUV네요. 찾아보는데 굉장히 멋있는데 이제 김성준 부장님은 기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변동성 장세에서 분할 매수를 조금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민수 대표님은 기아차의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살짝 또 우려 섞인 얘기들도 좀 드려야 되겠죠. 이제 두 가지로 보게 되면 좋은 건 맞습니다. 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 살짝 드리게 되면 아마 이제 하반기 되면은 많이 다른 글로벌 출하되는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많이 부족했다가 출하가 개선됐을 때 지금처럼 현대 기아가 남들이 못할 땐 잘했는데 다 같이 경쟁할 때 그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핵심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들어온 만큼 지갑이 얇아졌는데 내구재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자동차를 사려고 대기했다가 의외로 다른 데 돈 들어갈 게 많습니다. 자동차 이거 꼭 사야 돼? 그냥 한 1, 2년 뒤로 미루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심리가 반영되게 되면 약간 또 위축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지금 이번 실적 나오는 거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움직인다 하면은 한번 또 약간 비중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주가가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 위해서는 85,500원 여기가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머뭇거린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비중을 정리할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74,500원 가장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좀 버텼다고 약간 또 악재 비슷한 것만 나오면서 주가를 확확 끌어내리다 보니까 이게 또 짜증나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74,500원은 지켜야 되는 가격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기아차 독일에서 좀 상당히 잘 나가다 보니까 좀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85,500원이 1차 목표가고 강하게 뚫어주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있다 보니까 과연 차량을 많이 바꿀 수 있을지 그 신체 효과를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오늘 좀 강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국산 1호 백신을 개발을 했고 오미크론에 대응할 추가 백신 개발에 나서겠다라고 소식이 들려온 상태입니다. 백신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지금 뭐 부스터 4차도 나오고 있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주변에 부스터샷 맞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신약이 스카이코비원인데 이게 국내 식약처에 일단은 이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게 3분기에 유럽의 EMA 그리고 WHO에 또 허가를 득한 다음에 코백스를 통해서 아마 이제 전 세계의 144개국이 지금 코백스가 주로 이제 중저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게 부스터샷이 대부분일 텐데 기존에 모더나 화이자를 중심으로 맞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mRNA 백신과 이 교체 접종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또 넘어서야 될 산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것이 제가 비단 SK 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존에 잘 나갔었던 백신 업체들, 모더나 화이자들도 이 백신 관련해서 이익 매출 추정치가 상당히 좀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80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만 내년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 46조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26조 정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급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좀 반사익 기대감으로 뭐 진단키트주라든지 같이 좀 이렇게 동반된 상승을 좀 보여준 측면들이 좀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점 대비 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백신의
큰 기대를 갖는 거는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모 증권사에서는 상당히 좋게도 얘기했어요. 보니까 매출 6,800억 올해 내년은 1조 8천억까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한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건 좀 너무 좀 장밋빛 전망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차 부스터샷을 맞을 사람이 많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또 영업이익도 조금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해주신 이 스카이코비1, 요게 이제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뭐 전 세계에도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해외 시장에서의 그런 기대 효과를 좀 기대하긴 힘들까요? 물론 뭐 저개발 국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백신 보급률이 높지 않은 쪽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스카이코비1이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또 하위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가 백신이 이제 개발 중인데 아직까지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변이에 대해서 좀 더 적응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가가 획득하려면 최소한 3분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CDMO로 하고 있는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실적 기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당장 수익으로 연결되기에는 조금은 멀게 느껴진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2만 명을 또 재돌파했더라고요. 백신주뿐만 아니라 이 진단키트주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재료로 봐야 한다, 아니면 중장기 재료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겹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안 가고 계속 주변에서 들었다 줄었다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또 과거처럼 강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이제 몇만 명대에서 또 몇십만 명대로 늘어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바뀔 게 첫 번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과거 겨울만큼은 그렇게 확산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이 확산 속도나 또 확진자 수위를 또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리고 당장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이런 진단키트 테마 물론 많이 또 저희가 지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모멘텀들은 계속 또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 매매 관련된 쪽에서는 계속 또 나올 수는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에 13일입니다. 정부의 어떤 새로운 이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조금 있다가 중국도 얘기하네요. 보니까 4시인가요? 그때 또 중국도 이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각국의 정부들이 나오는 또 대책들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여파가 좀 커질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거리두기 운동은 안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렇게 된 만큼 어떤 관련된 쪽의 피해나 또 수혜 섹터가 또 명암이 극명하게 또 바뀌는 쪽은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하위 변이죠. 그래서 지금 BA1이라고 하는 오미크론 외에 또 BA5 이런 식으로 나가긴 하는데 이런 쪽이 또 추가적으로 대응할 만한 백신들을 개발하느냐인데 지금 하면 언제 되죠? 또 시간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먼저 진단 키트 쪽은 여전히 또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 움직임들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백신보다는 어쨌든 진단 키트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조금 더 빨리 오겠네요. 실적으로는. 그게 그 내용들이고요. 근데 네. 이거를 저희가 다 압니다. 실적 좋고 뭐 저평가의 개념까지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어오던 그러니까 좀 실적의 피크아웃 얘기죠. 이걸 가지고 그 이상을 뛰어넘느냐는 제가 보기엔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잘 보여줬다. 즉 번 돈을 가지고 네. 새로운 뭐 어떤 건물이나 다른 걸 사는 게 아니라 네. 회사를 인수를 해서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 동력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SD바이오센서의 앞으로의 변화는 좀 기대가 되는 편입니다. 네, SD바이오센서가 오늘도 한 10% 정도 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은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금융권에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하위 변이도 있고 앞으로 백신이 개발돼야 하는 그 기간도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백신을 조금 제외하고 주목할 수 있는 다른 성장 모멘텀, 뭐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 다른 거 있을까요? 네, 이 회사는 원래 백신 전문 회사입니다. 백신 잘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브랜드는 다 스카이를 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SK 쪽이면은 브랜드가 있었죠. 네, 근데 그건 넘어가고요. 근데 SK 쪽에서 나왔던 스카이 셀플루라고는 독감 쪽, 그리고 또 독감. 예,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스카이 조스터, 그리고 또 스카이 바라셀라, 예, 수도 쪽이네요. 네, 바리셀라네요. 바리셀라.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쪽이 그동안 해오던 백신 쪽이었고 또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 진출하는 변화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인데,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혈우병 치료제가 하나 눈에 띄고 있고요. 이쪽이 앞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이어가면서 이제 유럽 의약국 쪽의 식판 허가를 받아서 이제 국내 바이오 신약 중에 최초로 미국과 EU에 동시에 진출하겠다. 이런 쪽의 변화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성과가 이제 확인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역시나 지금 현재로는 어떤 실적을 내고 돈을 벌어가는 과정은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이 맞다라는 쪽인데, 아쉬운 거는 지금 실적 전망치는 내년 정도가 가장 정점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좀 다시 반응하긴 하겠지만, 일단 코로나19의 재유행과 관련된 쪽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제외하면 혈우병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 미국과 EU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백신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단기간은 좀 우상향 추세를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이 회사가 처음에 올라올 때 그냥 공매도 청산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이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치다 보니까 주가 탄력들이 좀 더 가세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주봉상의 저항을 보니까 15만 원대가 뚜렷합니다. 이 부분에서 강한 수급의 매수자가 들어오면서 넘어가지 못한 이상 일단 1차 저항일 걸로 보고, 이 이상에선 추격 매수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계셨던 분 좀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청산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이어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1차 저항을 15만 원 선으로 보셨는데 이 공매도 변화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준 부장님의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도 비슷합니다. 근데 뭐 한간에는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세가 한 20만 명대까지, 뭐 많으면 30명대까지도 확산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단순하게 펀더멘탈보다는 이런 센치에 의해서 주가 등락은 조금 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점에서 한 14%가량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좀 적당한 좀 이익 실현의 관점 혹은 좀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저도 정확한 추천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무상증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항상 좀 핫했잖아요. 이슈로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끝물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것들도 너무 좀 맹신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것이,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비중 축소 그리고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보호예수 해제 물량 우려와 또 2분기 실적 부진으로 급락을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2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데요.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실적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선방했다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1,950억대, 그래서 예상치가 2,1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한 뭐 150억, 뭐 한 200억 사이 정도 좀 덜 나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 컨센서스보다 이런 성장주의 개념들이 흔들리게 되면 주가에 또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잠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마 분기 실적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성장만 보고 가는 회사입니다. 고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계산하게 되면 PR 100배, 네, 이런 위상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 3년 뒤에 가게 되면 강력한 성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그동안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나와도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성과를 낼 거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죠.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25년 이후까지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뭐 5배, 뭐 10배 가까이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런 회사 2차 전지 전기차의 아이디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만큼의 전기차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큰 훼손이 이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가는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투자한 거 그대로 이어가고 특히 북미 쪽에서 공장 짓는 거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서 성과 나오면서 이 QA 확대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되면 실적 좋아질 건 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퍼여도 나중에 3, 4년 뒤에 가게 되면 실적들이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실적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퍼로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고퍼 때는 매매도 되는데 반대로 그때 실적이 막 나올 구간 쪽에서는 성장이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매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매매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근데 매매하는 타이밍도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봐가시면서 대응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온다. 와 이젠 몇 천억, 몇 조 가까이 실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의 성장을 보고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희망이 있는 지금 타이밍에는 어쨌든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실적이 정말로 찍히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는 이 종목을 오히려 보지 말자라고 네.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김성룡 부장님께도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보니까 그 일본 상용차와 배터리 공급 개발에 대해서 1조 원의 또 계약도 했더라고요. 방금 말씀 주신 실적이 여기 좀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나요? 사실 숫자만 보면 좀 아쉬운 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다소 뭐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던 부분들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오히려 바닥을 치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즈 네. 1조 규모 배터리가 있었고 그 전에도 일본 닛산 스페인 공장에서도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장 마감 직후에 나왔었던 또 인도 마힌드라 전기 SUV랑도 배터리 공급 소식이 조금 전에 보니까 뉴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상당히 좀 다변화된 고객들로 매출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원가,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누그러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가 1분기, 2분기 합쳐서 거의 한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다소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3분기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지나 주가가 좀 말해주듯이 안 좋은 실적이 오히려 반등을 하는 것은 향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녹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장 마감 후에 마힌드라와도 계약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양극재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부담, 원자재 상승 부담이 있어서 실적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하면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인데 상장 후에 뭐 지속적으로 계속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7월 27일에 1,000만 주에 가까운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를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또 어떤 시각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설명 들어볼까요? 996만 주인데요. 사실 뭐 4%가 넘는 수량이고 금액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주가 발목을 잡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물론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어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뭐 적극적으로 막 대응하기는 요 물량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이 유통 주식 수가 10% 초반이었는데 사실 시가총액 90조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패시브 자금들 그러니까 뭐 ETF라든지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이런 자금들이라든지 특히 또 연기금들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쓰는데
시가총액 비중보다 이 비중을 많이 좀 못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 오버행 이슈를 통해서 그들도 어느 정도 좀 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4월 달에도 3개월 보호에서 풀린 날 시가가 마이너스 5.7에서 물론 종가는 1%대로 조금 더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그때랑 비할 수 없는 물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좀 그러한 움직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게 마지막 남은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만 없어지면은 좋아질 거다라는 인식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겁낼 필요 없이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 물량이 기관의 6개월 확약 물량이죠. 네. 오버행 우려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냥 비교적 명쾌합니다. 40만 원이 중심이고요. 35만 원이 박스권 하단, 45만 원이 박스권 상단. 이런 쪽에서 아마 말씀하셨던 이 오버행 이슈 관련된 쪽에서 또 밑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차원에서 특히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마인드라 그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의외의 메이커들 쪽으로 또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쪽에서 그나마 만만하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겠느냐. 중국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이런 깜짝 수주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밀리면 조금씩 사도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워낙 또 비싼 덩치이기 때문에 또 박스권 상단부까지 들어온다. 또 팔았다가 트레이딩하는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성준 부장님은 투자 의견 어떻게 좀 갖고 계실까요? 저도 좀 비슷한 관점인데요. 일단 더 이상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40만 원 부근에서는 일정 부분 좀 덜어내셨다가 그 오버행 7월 27일이니까 7월 말경부터 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좀 활용해 보시는 것이 보다 더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수익률 제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고 좀 높은 수익성을 주는 그런 업체들을 선별해서 수주를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보다도 원가 경쟁력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보다 더 싼 주식을 볼 수 없을 정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저는 기회로 활용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여러 부담이 있지만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아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부각되는 백신 관련주죠.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이슈 콕톡은 방송이 끝난 후에도 유튜브에서 콕톡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슈와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 잘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그리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 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